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진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최근까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우리 한국의 수산업에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목차는 생략하겠고요. 최근에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가 수산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지난 6월 중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된 수산 보조금 협정입니다. 특히 불법, 그다음에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남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도 주지 않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 지난 20여 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저는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산 보조금 중에서 과잉어획에 관련되는 보조금은 결론을 얻지 못해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다시 과잉 어획에 오버 캐퍼시티에 관련된 보조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갖다가 논의하는 그런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협상을 통해서 아마 오버 캐퍼시티에 관련된 보조금 역시 규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통상 동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협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 협상은 시장 개방, 그러니까 관세 감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IPEF는 4개의 필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부패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수산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트레이드 섹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왜 그것이 수산업이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드 필러가 가장 중요한데요. 물론 여기서는 관세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달에 미국 LA에서 13개 통상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선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노동이 중요하다, 또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수입 통관과 관련된 규제를 갖다가 투명화하겠다, 과학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정 경쟁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들은 주로 개독보다는 선진국들이 더 강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트레이드 필라의 협상 결과가 선진국한테 좀 더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인도도 이제 IPEF의 주요한 참가국 중에 하나인데, 인도는 그래서 트레이드 필라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머지 세 개의 필라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트레이드 필라가 사실 수산업에도 특히 노동과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주시해 볼 만한 그런 하나의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마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가 FTA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초에 발효한 그 RCEP라는 그 RCEP이라는 협상 메가 FTA이고요. 이 메가 FTA는 전 세계 GDP의 30%, 또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 메가 FTA RCEP의 회원국이자 RCEP의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관세 감축의 어떤 그 시장 개방 그 폭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RCEP을 통해 가지고 영내 참가국 간의 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영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좀 더 공고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업계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CPTPP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가입을 갖다가 추진하고자 했다가 이제 중단했죠. 하지만 여전히 CPTPP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관세 감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PTPP 역시 노동이나 환경, 그 다음에 또 디지털 관련 규정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은 결국은 수산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TO와도 일견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관심은 안 갖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그리고 그 칠레 3국역 사회에 맺어진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최근에는 6개, 그러니까 영국과 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도 있고요. 우리 정부도 대파는 지금 가입을 갖다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산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대파, 디지털 협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최근의 글로벌 통상 동향이 과연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을까?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수산업에서는 보조금은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판단입니다. WTO도 마찬가지고 뭐 CPTPP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협정에서 수산 자원의 관리 그리고 보존을 갖다가 목표로 환경적인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형태의 보조금은 더 이상 운영되기 힘들다. 다만 보조금이라 그래도 수산 자원 보존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산업 역시 보조금 없는 그런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늘 얘기했듯이 지금 노동과 환경 규정이 세계의 모든 글로벌 무역 협정에서 강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인권 차원에서 노동 여건, 그 다음에 강제 노동, 특히 우리 수산업도 여기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크린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노동 여건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인데요. 94%는
노동 계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80% 정도는 일하는 수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규제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동 관련 또는 환경 관련 규정의 강화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수산보조금도 주기가 어렵고 또 노동과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양적인 무역협정보다는 질적인 무역협정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확대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요 20개국이 전 세계 무역의 85%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평균 관세를 조사해 보니까 5.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자유무역 협정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평균 관세율은 5%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양적인 관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더 시장 개방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노동과 또 환경 규정 그리고 또 통관 과정에서의 다양한 형태에 적용되는 규정들, 예를 들면 SPS 동식물 검역 규정 또는 TBT 기술 관련 규정, 그다음에 또는 LMO 관련 그런 규정도 또는 GMO 관련 규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통관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규제의 투명성 강화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연하죠. 모든 사회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WTO 또는 IPF, CPTPP 또 DEA에서도 모든 그 글로벌 그 무역 규정에서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트레이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수산업도 빨리 디지털 그 전환을 갖다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하게 어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전체를 갖다 수산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에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디지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얘기했듯이 아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말씀하셨죠. 서플라이 체인이 특히 수산업에는 굉장히 길다고 말씀했습니다. 어구를 갖다 만드는 것 또는 단순하게 어떤 금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서부터 잡고 가공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지까지 운반해가지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또 긴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절이 이루어질 경우 수산물 생산과 또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RCEP이나 IPF나 WTO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는 또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종류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네,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수산업은 지속 가능성과 그 다음에 또 환경을 고려해서 미래의 어떤 환경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산업으로 다시 나야 되겠는데 그걸 저는 블루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만 갖고는 모자란다. 결국은 우리 수산업도 디지털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노동과 환경 그런 관련 규정도 한꺼번에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 혼자 지켜서 또는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향후 미래의 수산업 역시 상대방의 어려움, 그리고 포용성에 기반한 서로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갖다가 인식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과 공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수산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준교 박사님 감사합니다.